차가운 공기가 은성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을 맴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잿빛 하늘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최민혁 회장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테이블 맞은편,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리스크 관리팀의 신입 컨설턴트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최소한의 화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녀가 방금 던진 질문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혁 회장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였다. 최민혁은 잔에 담긴 얼음이 녹는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예민해진 신경을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강서연 씨라고 했나? 당신은 지금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 판단력을 의심하는 건가? 어느 쪽이든. 신입사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의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제발 그만두라는 눈빛이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장님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액의 자금이 특정 해외 법인으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 역할은 그런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다. 최민혁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감히 이 어린 여자가 자신의 제국 안에서 자신의 면전에 대고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을 짓밟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의지는 곧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고작 컨설턴트 한 명이 이 모든 것을 흔들려 하고 있었다. 회의는 최민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며 끝이 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강서연 씨는 내 사무실로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임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서연만이 홀로 남아 그의 뒤를 따랐다. 회장실로 가는 짧은 복도에서 그의 비서는 서연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려움은 그녀의 선택지에 없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가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 누구 사주라도 받은 건가? 그는 서연의 완벽하게 조작된 이력서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고. 저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다고. 서연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은성그룹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배후는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최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180이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서연을 덮쳤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좋아.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내 방식대로 널 상대해주지.
네가 관리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나라는 걸 알려주겠다. 그는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만약 또다시 프로젝트에 대해 입을 놀린다면 그땐 내 입이 영원히 다물리게 될 거다.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서연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낮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차가 주차된 구역은 유난히 어두웠다. 그녀가 채 다가서는 순간 등 뒤에서 여러 개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프로의 감각이 위험을 알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음을 계속하며 손에 든 자동차 키를 단단히 쥐었다. 결국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최민혁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채에서 내린 최민혁은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명이 서 있었다. 강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주차장의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프로 경호원으로 보였다. 잘 훈련된 근육과 살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길을 비켜주시죠. 퇴근 시간이라서요. 그녀의 태연한 말투에 최민 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감이 날 거역해 그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겁만 줘. 여자가 다시는 건방진 생각을 못하도록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해주라고. 그의 명령은 잔인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경호원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얕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니었다. 첫 번째 경호원이 그녀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손을 뻗은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꺾으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경호원에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이 엉키는 사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발차기는 예술과도 같았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옆에서 다가오던 다른 경호원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2명의 경호원이 경악한 표정으로 잠시 멈칫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갈랐다. 서연은 쓰러진 경호원을 딛고 다시 한번 도약했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남은 2명의 관자놀이를 각각 다른 발로 가격했다. 시간차 공격은 완벽했다. 2명의 경호원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착지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듯한 모습이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는 신음하는 4명의 남자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에 빠진 최민혁 회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최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깊어졌다.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예측하고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 오늘 회장님은 당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셨군요. 그녀는 최민혁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 자신의 차로 향했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사이드 미러를 통해 굳어버린 최민혁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제국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자신이 얕보았던 한 여자, 강서연이었다.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진품 그림이 걸린 벽을 향해 크리스털 잔을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그의 숨소리는 분노로 거칠었고 잘 다려진 셔츠의 소매는 땀으로 축축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굴욕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경호원들이, 그것도 4명이나. 여자 하나의 발차기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 즉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강서연의 그 차가운 눈빛,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며 조용히 내뱉던 목소리는 그의 뇌리에 저주처럼 박혔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해결사인 윤 실장을 호출했다. 윤 실장은 그림자처럼 나타나 최민혁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강서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최민혁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태어난 병원, 다녔던 유치원, 첫사랑의 이름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일주일 주지. 아니, 사흘 안에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놔. 만약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면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윤 실장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는 최민혁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다. 강소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은성그룹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다. 최민혁에게 굴욕을 안겨준 자는 누구든 그 끝이 비참했다. 윤 실장은 서둘러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강서연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통신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오늘의 사건을 복기했다. 최민혁을 자극한 것은 계획의 일부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다.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최민혁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컨설턴트로 보지 않을 것이다. 작전의 속도를 높여야 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냐? 부패방 지수사처 ACIO의 김진우 처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직접 발탁하고 훈련시킨 스승이자 이번 작전의 총책임자였다. 보고합니다. 오늘 타겟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코드 3 상황 발생. 제 위장 신분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처장의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다친 곳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최민혁이 제 뒷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완벽한 위장 신분이지만 그의 정보망이라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챌 수 있습니다. 작전 B 플랜으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였다. 김 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겠다. 자네의 판단을 믿지. ACI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하지만 명심해. 최민혁은 단순한 기업 총수가 아니야. 그의 뒤에는 거대한 정치적 카르텔이 있어. 늪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서연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방대한 데이터가 펼쳐졌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계획서, 재무보고서,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하청업체 목록들. 서연은 낮에 최민혁 앞에서 지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부패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ACI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명단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 차명 계좌,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서연의 눈이 한 파일에서 멈췄다.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티에라 건설이라는 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중견기업이었지만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이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부터가 의심스러웠다. 서연은 티에라 건설의 등기 이사 명단을 확인했다. 대부분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중 한 명,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은성그룹 기획조정실의 재무팀장이었다. 내부자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사흘 후, 윤 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최민혁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강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최민혁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빼앗아 내용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연은 미국에서 MBA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유명 컨설팅 펌에서 경력을 쌓은 엘리트였다. 가족관계는 깨끗했고 교우관계도 단순했다. 소셜 미디어 활동 기록은 전무했으며 그 어떤 범죄나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맞춤형 인간 같았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흠이었다. 알게 다야 최민혁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다.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를 가져오려고 사흘을 허비한 건가? 윤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예측이 맞았다. 강서연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정부기관. 그것도 ACI 같은 특수기관 소속의 정예 요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단순한 기업 비리 조사를 넘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카르텔 전체를 겨냥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공권력이 상대라면 자신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윤 실장에게 돌아서며 명령했다. 공식적인 방법은 이제 끝났어. 청소부에게 연락해
목표는 강서연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전해 국가가 나를 건드린다면 나도 그들의 소중한 장기말을 하나씩 부러뜨려 주지. 윤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청소부는 최민혁이 가장 어두운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용병 집단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목표물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박지훈 팀장의 사진을 보며 그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 그의 가족관계와 재정 상태까지. 최민혁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다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로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두 사람은 각자의 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VVIP 룸에서 최민혁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고 잘 다듬어진 손톱 밑에는 보이지 않는 피가 묻어있는 듯했다. 그가 바로 최민혁의 청소부를 이끄는 리더, 코드네임 고스트였다. 최민혁은 강서연의 사진이 담긴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목표물이다. 이름 강서연, 은성그룹 리스크관리팀 소속. 하지만 그건 위장 신분일 뿐. 진짜 정체는 아마도 정부 쪽 요원인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흥분 대신 냉정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배웠다. 고스트는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처리 방식은 그의 질문은 간결했다. 실종, 사고사로 위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증발시켜버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마.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최민혁의 요구는 잔인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고스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계약금은 평소대로 처리하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될 거다. 그들의 거래는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와 거대한 정치적 음모 속에서 한 사람의 목숨값은 너무나도 가볍게 책정되었다. 최민혁은 그들이 나간 룸에 홀로 남아 값비싼 사케를 들이켰다. 그는 강서연이 아무리 뛰어난 요원이라 할지라도 국가 시스템 밖에서 움직이는 진짜 그림자들을 당해낼 수는 없으리라 확신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터였다. 그 후 며칠간 강서연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매일 은성그룹으로 출근했고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최민혁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주차장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냥감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냥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함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출퇴근길에 미행을 감지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여러 대의 차량과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프로였다. 일반적인 미행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서연의 훈련된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사냥감이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던 밤이었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가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앞뒤에서 동시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피할 곳은 없었다. 승합차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기어를 후진으로 바꾼 뒤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뒤쪽 승합차를 향해 돌진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졌지만 그 충격으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공간이 생겼다. 그녀는 곧바로 핸들을 꺾어 좁은 틈새를 빠져나갔다. 총알 몇 발이 차 유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방탄 필름이 파편을 막아주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며 서연은 머릿속으로 최적의 탈출 경로를 그렸다. 적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녀를 더 넓은 도로로 몰아가려 했다. 그곳에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오히려 더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시장의 좁은 길은 그녀에게 불리한 동시에 유리했다. 적들의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었고 곳곳에 널린 장애물들이 그들의 추격을 방해했다. 서연은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좌판과 가판대 사이를 고개 하다듯 빠져나갔다. 결국 그녀는 차를 버리고 뛰어야만 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적들도 차를 버리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좁은 공간에서의 백병전으로 바뀌었다. 한 명의 적이 앞에서 길을 막아섰다. 그는 단검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그를 향해 돌진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의 다리를 후려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빼앗은 뒤 그녀는 칼등으로 그의 목을 내리쳐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다른 방향에서 2명이 더 나타났다. 그들은 협공을 펼치며 서연을 압박했다. 서연은 시장 좌판 위에 있던 생선 상자를 걷어차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비린내 나는 생선과 얼음이 쏟아지는 사이 그녀는 몸을 날려 한 명의 복부를 걷어차고 다른 한 명의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는 오직 생존과 제압을 위한 기술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싸우면서 동시에 탈출로를 찾았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 가스배관을 향해 빼앗은 단검을 던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낡은 건물의 옥상들을 건너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고스트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부하의 보고를 받았다. 놓쳤습니다. 팀원 3명이 부상당했고 목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고스트는 최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표물이 예상보다 강하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추가 인원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약금도 2배로 올려야겠어. 최민혁은 전화기를 거의 부서질 듯이 움켜쥐었다.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청소부마저 실패했다. 강서연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다. 분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다른 안전가옥에 도착한 서연은 팔에 난 자상을 스스로 치료하고 있었다. 칼에 스친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았다. 최민혁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신속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은성그룹 재무팀장 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그를 움직이게 할 때였다. 안전가옥의 모니터 불빛이 강서연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ACI의 김진우 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지난밤의 습격에 대해 적들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전문적인 전투 기술까지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팔에 감긴 붕대가 그 보고의 생생한 증거였다. 모든 보고를 들은 김 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최민혁이 청소부까지 동원했을 줄은 몰랐네. 상황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 더 이상 자네 혼자 현장에서 뛰게 할 수는 없네. 당장 작전을 중단하고 복귀하게.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ACI 최고의 요원이었지만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최민혁은 이미 저를 제거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ACI의 다른 요원을 찾아낼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적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내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위험은 이미 각오한 바였다. 김 처장은 서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화면 속 서류를 가리켰다. 자네가 말한 내부 협력자, 은성그룹 재무팀장 박지훈 말인가 그의 파일을 검토해봤네. 평범한 가장이야. 아내와 어린 딸이 하나 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이 최민혁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 두려움은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기도 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박지훈은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비밀 장부만 손에 넣으면 최민혁과 그 배후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확고했다. 이제 박지훈이라는 약한 고리를 끊어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바로 그 시각 박지훈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이중 장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재무제표, 다른 하나는 최민혁 회장에게만 보고되는 비밀 장부였다. 비밀 장부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정관계 로비를 위해 흘러들어간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장부를 관리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와 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최민혁의 덫에 걸린 순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최민혁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거대한 악의 톱니바퀴 속에서 이름 없는 부품이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때 그의 개인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익명의 주소였다. 호기심의 메일을 열어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의 심장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 케이맨 제도 서버의 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배는 결국 침몰할 것이고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박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케이맨 제도의 비밀 서버는 최민혁과 자신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황급히 메일을 삭제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떠나지 않았다.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최민혁의 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시자인가? 그날 이후 박지훈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섬뜩해진 적이 여러 번이었고 자신의 차 브레이크가 아슬아슬하게 작동하지 않을 뻔한 일도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은 서연과 ACI 팀이 정교하게 계획한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박지훈에게 최민혁의 보호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었다. 박지훈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최민혁에게도 그리고 정체 모를 감시자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도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시달렸다. 결정적인 접촉은 며칠 후 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루어졌다. 임패에 휩쓸려 겨우 자리를 잡은 박지훈의 옆에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섰다. 바로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는 박지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지훈 팀장님, 따님의 유치원 발표회는 즐거우셨나요? 박지훈은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자신의 딸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지?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압니다. 최민혁 회장과 정체 모를 감시자 사이에서 공포에 떨고 있겠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대로 최 회장의 희생양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그녀는 박지훈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건 암호화된 특수 전화기입니다. 이걸 통해 연락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비밀 장부가 담긴 USB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증인이 되고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서연은 다음 역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최민혁 회장은 위기가 닥치면 당신을 가장 먼저 제거하려 들 겁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박지훈은 손에 든 전화기를 망견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말은 그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이미 최민혁의 잔인함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녀의 말대로 모든 것이 발각되는 순간 자신은 가장 먼저 제거될 것이 분명했다.
한쪽은 파멸, 다른 한쪽은 불확실한 희망. 그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최민혁의 편집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을 수 없게 된 그는 제국의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청소부의 실패는 그에게 강서연이라는 존재가 외부의 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자신을 배신하려는 쥐새끼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밤낮으로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돌려보았고 핵심 임원들의 통화 기록까지 비밀리에 감찰했다. 은성그룹 전체가 그의 의심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다. 그의 분노는 결국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로 향했다. 해외 사업부의 이 부장이 그 희생양이었다. 이 부장은 최근 추진하던 계약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질책으로 끝났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최민혁에게는 본보기를 보일 구실이 필요했다. 그는 모든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부장을 호출했다. 이 부장, 자네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태만이고 어쩌면 의도된 배신일지도 모르지. 최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용서를 구했지만 최민혁은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오늘부로 당신을 해고하겠네. 그리고 이 업계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내게 등을 돌린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여기 있는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이 부장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날 이후 은성그룹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다. 복도를 지나치는 직원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모든 대화는 귓속말로 이루어졌다. 최민혁의 광기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박지훈 팀장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부장의 비참한 최후가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서연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악령처럼 맴돌았다. 최 회장은 위기가 닥치면 당신을 가장 먼저 제거하려 들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최민혁의 의심에 걸려들거나 혹은 모든 비밀을 안고 제거될 것이 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액정 위에 떠있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결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박지훈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USB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서연은 그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ACI의 최우선 보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했다. 접선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립중앙도서관, 시간은 다음 날 오후 3시 정각. 박지훈은 평소처럼 행동하며 역사서가 3구역에 조선왕조실록 14권, 세종실록 안에 USB를 넣어두고 즉시 자리를 떠야 했다.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시선도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지시를 머릿속에 새겼다. 다음 날 박지훈은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두가 자신을 감시하는 최민혁의 끈아풀처럼 보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역사서가로 향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주머니 속 USB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선 왕조실록 실학원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척하며 그는 재빨리 USB를 책갈피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을 제자리에 꽂고 서가를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약속된 임무를 마친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손을 떠났다. 운명은 신에게 혹은 강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달려 있었다. 박지훈이 사라지고 정확히 5분 후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 젊은 여자가 같은 서가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선왕조실록 14권을 꺼내 들고 근처 열람석에 앉았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USB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자신의 필통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녀 역시 ACI 소속의 현장 요원이었다. 모든 접선 과정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마침내 그 USB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암호화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몇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치자 마침내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다.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완벽한 이중 장부,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 추적표, 해외 조세 피난처의 계좌 번호들, 심지어 최민혁이 정관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나누는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증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썩어 들어가게 만든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였다. 최민혁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게 될 터였다. 강서연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묘한 희열을 느꼈다. 수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한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터뜨리고 어떻게 최민혁과 그의 배후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그녀는 이 USB가 최후의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부터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서연이 손에 넣은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혁과 그가 속한 부패 카르텔의 목에 겨눠진 비수였다. ACI의 분석팀은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는 거대한 자금 세탁 공장이었으며 그 돈은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김진우 처장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최민혁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그림자, 즉 그의 돈을 받아먹고 성장한 정치인들도 위협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오랜 후원자였던 여당의 실세. 조상진 의원은 정보기관에 심어둔 자신의 끈아풀로부터 ACI가 은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즉시 최민혁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초회 회장, 지금 당장 귀를 씻고 잘 듣게. 자네 꼬리가 밟혔어.
ACI 놈들이 자네 턱 밑까지 왔다는군. 특히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여자 요원 하나가 자네 회사에 박혀 있다는 정보야. 조 의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었다. 유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최민혁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서연. 그녀가 바로 유령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의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작전이었다. 최민혁의 머릿속에서 편집증적인 분노는 사라지고 차가운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즉시 해결사 윤 실장을 불렀다. 지금 즉시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동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최민혁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수년간 준비해온 비상탈출 계획이었다. 불사조처럼 모든 것을 재로 만들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의 탐욕과 오만이 담긴 작전명이었다.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48시간 후에 은성그룹의 모든 국내 서버를 파괴할 로직 폭탄을 활성화한다. 둘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자금을 단 하나의 계좌로 모아 추적이 불가능한 국가로 송금한다. 셋째, 작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증인과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여기에는 박지훈 팀장과 최우선 제거 대상인 강서연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포의 개인 경납고에 대기 중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었다. 한편 ACI는 박지훈 팀장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막 옮긴 참이었다. 박지훈은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마지막 정보를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오늘 아침 회장님이 윤 실장에게 불사조를 깨울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사조, 서연은 그 단어에서 불길한 징조를 읽었다. 그녀는 즉시 ACI 사이버 수사팀에 은성그룹의 네트워크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수사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은성그룹 서버에서 대규모 데이터 삭제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47시간 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로직 폭탄입니다. 또한 전 세계 각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단 하나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민혁이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사라지고 서버가 파괴되면 서연이 가진 USB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원본 데이터가 사라진 복사본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47시간. 그 안에 최민혁의 탈출을 막고 그의 범죄를 입증할 원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상황실은 일순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김진우 처장은 모든 요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두 가지 시급한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최민혁의 청소부들이 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터였다. 그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했다. 둘째, 최민혁을 체포해야 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가 로직 폭탄을 즉시 터뜨리고 도주할 명분만 줄 뿐이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쥐와 같았다.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최민혁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요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강서연은 조용히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이대로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처장에게 다가갔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민혁은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의 그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그가 가장 방심하게 될 순간을 만들어 그의 제국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눈은 오히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자신과 팀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부패한 거인을 쓰러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간과의 잔혹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46시간이었다. ACI의 지하벙커 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45시간 59분 59초. 최민혁의 제국이 잿더미로 변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지도와 각종 정보가 어지럽게 널린 테이블 앞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상황실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혁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부와 권력이지만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겁에 질려 허둥대고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해 그를 우리가 원하는 무대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민혁이 아닙니다. 그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정치적 배후, 조상진 의원입니다. 적어도 최민혁이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ACI 내부의 정보를 역이용하여 최민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진 의원의 사무실을 24시간 내에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ACI 1급 기밀 보고서를 위조했다. 또한 증인 박지훈을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 격리보호 중이라는 거짓 정보도 함께 흘렸다. 이 모든 정보는 조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정보원, 즉 ACI가 심어둔 이중 스파이를 통해 최민혁에게 전달될 터였다. 김진우 처장은 그녀의 계획에 담긴 위험성을 우려했다. 만약 최민혁이 이 정보를 믿지 않는다면, 혹은 이것이 함정임을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하지만 서연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보원을 의심하기보다는 ACI가 무능하고 성급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는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고 자신의 청소부들을 거짓된 안전가옥으로 보내 박지훈을 제거하려 들겠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위조된 정보는 이중 스파이를 통해 조 의원에게, 그리고 곧바로 최민혁에게 보고되었다. 최민혁은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멍청한 놈들, 내가 아니라 조 의원을 친다고 증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위치까지 노출시키고 말이야. 그는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는 즉시 고스트에게 연락해 거짓 안전가옥의 주소를 알려주며 박지훈의 제거를 명령했다. 최민혁이 거짓 정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서연과 ACI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최종 행선지를 파악하는 데 모든 정보력을 집중했다. 박지훈에게서 얻은 USB 데이터 안에는
최민혁의 비밀 별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강변에 위치한 그 별장은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의 비밀 아지트였다. ACI의 위성 감시팀이 별장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별장으로 이동하고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었다. 또한 별장 주변의 통신량이 급증했다. 이것은 중요한 회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최민혁은 나라를 뜨기 전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모아 마지막 만찬을 즐기며 입막음을 하려던 참이었다. 목표 지점이 확정되자 ACI 특수작전팀이 소집되었다. 팀장인 이진석은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다. 그는 별장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별장은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다. 정문 진입은 불가능해. 알파팀은 헬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브라보팀은 보트를 이용해 강 쪽으로 침투한다. 찰리팀은 외곽 경계를 맡는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혁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인원을 생포하고 서버실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강서연도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를 착용하며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역할은 알파팀의 선봉에 서서 최민혁을 직접 제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겠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점검하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작전 개시 시각은 D-Day 03일 06. 최민혁이 만찬을 끝내고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이자 서버 파괴 로직 폭탄이 실행되기 3시간 전이었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이진석 팀장은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두 시계 확인.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비상 채널로만 이루어진다. 우리의 존재가 발각되는 즉시 작전은 실패다. 소리 없이 들어가서 폭풍처럼 끝낸다. 이상.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ACI의 비밀 기지에서 검은색 헬리콥터 2대가 소리 없이 이륙했다. 같은 시각 한강 하류에서는 특수 제작된 고속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특수작전 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강서연은 헬기의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향해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사냥뿐이었다.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최민혁의 비밀 별장 위로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음 헬기 2대가 레이더망을 피해 별장 상공에 도달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로프들이 옥상을 향해 소리 없이 내려왔다. 강소연을 포함한 ACI 알파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고요하고 정교했다. 같은 시각 별장 아래를 흐르는 강 위에서는 브라보팀이 탑승한 고속보트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물 한 개가 자욱한 강변은 그들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경호원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후방, 즉 강 쪽 테라스를 통해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별장 내부의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축배가 한창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ACI 놈들이 조 의원 사무실을 털고 있을 때쯤 우리는 이미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겠지. 그의 농담에 탐욕스러운 늙은 정치인들이 아첨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작전 개시. 이진석 팀장의 나지막한 명령이 모든 팀의 이어피스로 전달되었다. 그와 동시에 별장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이 차단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지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옥상과 테라스의 강화 유리가 폭음과 함께 깨지며 섬광탄이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귀를 찢는 굉음 속으로 ACI 특수요원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투시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최민혁의 정예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요원들은 살상이 아닌 제압을 목표로 숙련된 움직임으로 경호원들의 관절을 꺾고 무기를 빼앗았다. 혼란의 와중에도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혁과 중앙 서버실이었다. 그녀는 이진석 팀장과 함께 알파팀의 선봉에 서서 별장의 심장부로 향했다. 복도에서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를 엄호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진했다. 마침내 그들은 최민혁의 개인 집무실이자 모든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가 있는 패닉룸 앞에 도착했다. 육중한 강철문 앞을 2명의 최정예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혁의 마지막 보루였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순간 서연은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를 가로질러 벽을 타고 달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경호원의 시야 밖으로 파고들어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고 그를 인간 방패 삼아 다른 경호원에게 접근했다. 경악한 경호원이 잠시 망설이는 순간 이진석 팀장의 정확한 사격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경호원마저 쓰러뜨렸다. 이진석이 폭약을 설치해 강철문을 폭파하는 동안 그녀는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대면만이 남아있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뜯겨져 나갔다. 자욱한 연기 속으로 서연이 들어섰다. 집무실 안. 최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서버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입력하고 있었다. 로직 폭탄을 수동으로 기폭시키려던 참이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조상진 의원을 비롯한 공범들이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다. 자신만만하던 제국의 황제는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끝났어. 최민혁.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년이었구나. 감히 너의 제국을 망가뜨린 게. 바로 내년이었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에게 겨누었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하지만 그가 방가쇠를 당기기 전 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총구의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날렸다. 탕 하는 총성이 집무실을 울렸지만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벽에 박혔다. 서연은 고통을 무시한 채 최민혁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최민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명치에 정확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키옥. 최민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권총이 바닥을 굴렀다. 서연은 쓰러진 그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제국은 거짓과 탐욕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었을 뿐이야. 그녀가 그를 제압하는 사이 다른 요원이 컴퓨터에 다가가 로직 폭탄을 해체했다. 기폭장치 해제 완료 서버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별장 내의 모든 저항은 진압되었고 최민혁의 공범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굴욕감만이 가득했다. 최민혁 역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 꿇린 모습으로 서연 앞에 있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리하지 못한 진짜 리스크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새벽의 차가운 빛이 별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무너진 탐욕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ACI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는 데는 몇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이 트자마자 최민혁의 비밀 별장 상공은 언론사 헬리콥터들의 굉음으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모든 방송 채널의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속보로 타전되기 시작했다. 은성그룹 최민혁 회장, 정관계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비밀 별장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 다수 검거.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재계에 거목이자 군림하는 황제로 알려졌던 최민혁의 몰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지진이었다. 그가 체포되는 순간이 담긴 영상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 나오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한 짐승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 여파는 즉시 경제시장을 덮쳤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은성그룹의 주가는 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최민혁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그의 체포 소식 하나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휩싸였다. 정치권 역시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별장에서 함께 체포된 조상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의 명단이 공개되자 국회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선격 없는 수사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패한 권력자들의 퇴진을 외쳤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권력형 게이트 스캔들에 휩싸였다. 검찰청은 ACI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증거 자료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민혁의 비밀 서버에 담긴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장부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검은 권력의 적나라한 연대기였다. 한 베테랑 검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역사다. 썩어빠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도려내야 하는 일이야.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때 최민혁의 폭주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때문에 헐값에 평생 일군 땅을 빼앗겼던 노인,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젊은 직원.
그의 횡포에 못 뛰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사장의 유가족까지. 그들은 TV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최민혁의 모습을 보며 뒤늦게나마 작은 위안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로 그 시각, 이 모든 폭풍을 만들어낸 강서연은 ACI 지하 벙커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조용히 임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창밖 세상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양. 그녀의 공간은 고요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지난밤의 총상이 훈장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완수했다는 전문가로서의 담담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김진우 처장이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어깨는 좀 어떤가?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타자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김 처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어. 이 나라의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낸 거야. 모두가 자네를 영웅이라고 부를 걸세.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저 제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모니터를 향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지훈 팀장과 그의 가족이 해외의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보고, 그리고 최민혁의 청소부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했다. 마침내 그녀는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칸에 몇 글자를 타이핑했다. 임무 완료. 그리고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밖에서는 역사가 바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음 임무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그녀의 숙명이자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사회는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최민혁과 그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마지막까지 남은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지만 그 판결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중요한 마침표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혁은 과거의 오만한 황제가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한 눈빛을 가진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장이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최민혁, 국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순간 최민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수십 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나라를 주무르던 검은 권력자들은 법의 심판 아래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은성그룹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정부와 채권단이 파견한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회사의 이름은 ESG 파트너스로 바뀌었고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며 고통스러운 재탄생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강서연은 그동안 강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기는 대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사찰에 머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산을 오르며 명상을 했다.
지난 임무가 남긴 마음의 상처와 피로를 씻어내고 흐트러졌던 심신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다. 그녀에게 휴식은 곧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에게 김진우 처장의 연락이 왔다. 복귀 명령이었다. ACI 본부로 돌아온 그녀를 김 처장은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안정을 되찾은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네. 김 처장이 말했다. 최민혁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고, 은성그룹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지. 자네 덕분에 이 나라의 암덩어리 하나를 확실히 도려냈어. 그는 서연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칭찬이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 처장은 그런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충분히 쉬었을 거라 믿네. 세상에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 서류 봉투 위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새로운 작전명만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거대한 부패, 또 다른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법망 위에서 세상을 비웃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의 임무가 끝나면 또 다른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짊어진 운명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날 저녁, 강서연은 ACI 본부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하늘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도시의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지상에는 또 다른 은하수가 펼쳐졌다. 저 멀리 ESG 파트너스라는 새로운 간판을 단 옛 은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녀가 무너뜨린 제국의 무덤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시 전체를 조망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아직도 수많은 거짓과 탐욕, 그리고 불의가 숨쉬고 있을 터였다. 세상은 결코 완벽하게 선해지지 않을 것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어둠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림자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임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고 예리한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최전선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등 뒤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